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장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소장에 담기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소장을 제출해서 오랜 노력 끝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됐을 때 그 판결문이 어떻게 생겼고 그 판결문에 담겨진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결국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통해서 집행권원으로 해서 이제 집행을 통해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소장을 작성할 때 이렇게 소를 제기해야겠구나,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알아야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제대로 방향을 잡고 그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판결문과 소장의 어떤 관련성, 상관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장 작성법이라는 주제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죠.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어려운 내용들은 차차 이제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익숙해지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당연히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결국 멈추지 않고 정진을 한다면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동해안고전의 순자라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비록 천리마가 아니더라도,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가는 훌륭한 말이지만 아무리 둔한 말이더라도 그 천리마처럼 빠르진 않더라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정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천리마라면 좋겠지만 비록 천리마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원하는 것들을 얻은 그런 모습들을 뒤돌아봤을 때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배우는 법,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법과 친해지고 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소장과 판결문이라는 주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장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판결문이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판결문과 소장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금 좀 글씨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법원이 우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판결이라는 그 제목이 나와 있고, 이제 사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6 가단 14 뭐뭐뭐 이렇게 제가 좀 삭제를 했는데, 지금 사건 번호는 약간 뒷자리를 삭제를 했는데, 이런 사건 번호가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소장을 제출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배당을 하죠. 어떤 재판부가 이제 판단을 내릴지, 그 재판을 진행할지와 관련된 재판부가 정해지면 이제 사건 번호가 2016년도라는 얘기겠죠. 2016은. 그리고 가단, 뭐 가합, 뭐 이런 사건 번호가 그 소액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소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 사건 번호 그 명칭과 관련된 내용도 언제 추후에 한번 알려드릴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단은 이제 소액 사건, 소액은 아니고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 사건, 민사 사건에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손해배상과 관련된, 기타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이다라는 이 사건의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에서 적었던 것처럼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변론이 언제 종결됐는지, 이 변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론주의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추후에 공부를 하면서 민사사건에서, 민사재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지, 당사자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2016년 12월 1일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판결 선고일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라고 해서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9,433만 9,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항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문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장의 청구 취지와 동일한 내용이죠. 만약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소장의 청구 취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이 주문에 담겨지게 되고, 이 주문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강제 집행을 시행을 할 때 강제 집행에서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서도 청구 취지 내용을 글자 하나, 숫자 하나, 점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문이 이제 청구 취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는 어떤 내용을 원고가 청구 취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고, 만약 다른 내용이면 여기 기재가 되겠지만, 뭐 일부 청구를 인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패소했을 때는 청구 취지와 주문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이 사건은 원고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청구 취지가 주문과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이후에 이유 부분이 나오는데, 이유가 바로 이제 청구 원인, 소장에선 청구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청구 원인이 청구 취지라는 것이 내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권리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어떤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내가 말하고 있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 그 취지가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입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청구 원인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청구 원인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법원이 이 주문을 내리기까지의 그 과정, 그래서 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유에서 판결문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라고 해서 소장에서 이제 청구 원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복잡한 막 수십 장, 뭐 수백 장에 걸친 그런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판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한두 개가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사건은 뭐 수백 건의 증거가 제출이 되죠. 뭐 녹취록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기면 페이지로 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가 넘는 그런 재판 기록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 이후에도 각종 증거에 대한 내용들도 다 적시를 하면서 이런 증거에 의해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사실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담기게 됩니다. 네, 이것이 지금 판결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소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소장을 보면 우리가 소장 제목, 그리고 원고 피고 당사자, 그리고 청구 취지, 그리고 청구 원인, 이런 내용들, 이 사건의 경위,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지됐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증거를 이렇게 첨부를 해서 입증 방법까지 증거를 다 기재를 해서 소장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소장이 제출이 되면 이것의 바탕을 두고 이제 상대방은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치열하게 다투겠죠. 그리고 서로 준비 서면들을 제출해 가면서 서로의 주장, 입증을 치열하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은 답변서 작성이나 준비 서면과 관련된 내용들은 또 이제 추후에 계속 천천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과 판결문이라는 그 상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소장은 이제 소장을 제출하는 이유가 판결문을 얻기 위한 것이니까 이 소장이 판결문에 상관관계가 있는 관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청구 취지는 내가 왜 이 소를 제기했는지와 관련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판결문의 주문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청구 원인,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라는 그런 청구 원인은 판결문에서 이유라는 그 항목에서 자세하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증 방법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들이 주로 제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이제 판결 이유 중에 이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할 때 이런 입증 방법에 기재되어 있던 첨부되어 있던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유를 적시라고 그 이유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문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의 역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소제기를 하는 게 우리가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를 제기해서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소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이제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심 항소심이라고 하고 3심 대법원 상고심이 있는데 이렇게 1, 2, 3심이 다 끝나기 전까지 또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판결이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2심도 마찬가지지만 2주 내에 이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2주 내에 항소를 하면 또다시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상고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또는 대법원 판결이 아예 끝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판결이 확정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판결은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되고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 강제 집행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결국은 어떤 집행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경매를 실시하고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듯이 빨간 딱지를 붙여서 이제 경매에 붙이고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 당사자의 재산권이나 굉장히 큰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진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집행권원은 바로 판결문이 확정됐을 때 이런 집행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강제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추후에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부동산을 경매해서 이제 팔아서 이렇게 그 채권을 배당을 이제 각 채권자마다 자기의 어떤 배당액을 이제 받아가게 되거든요. 채권액을. 이런 부동산 경매라든지 아니면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뭐 은행 통장에 있는 은행에 대한 채권, 금융 채권일 수도 있고 뭐 제3자에 대한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동산 압류를 통해서 그 TV나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팔아서 그 대금으로 채권을 반환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장과 판결문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소를 제기했을 때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결론적인 그런 어떤 판결문을 얻는 그 판결문의 모습이나 판결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 블로그 siwo.com에 오셔서 정보를 좀 얻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있는 법, 함께법의 강의 자료는 siabooks.com이라는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이제 소장을 작성하는 법 그리고 소장을 작성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판결문이 어떤지는 알았다. 그렇다면 소장을 과연 어디다 제출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걸 관할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 관할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